다시 오늘 해야 될 거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법률 용어는 계속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법률 용어에 기초해서 조문을 좀 해석, 이해, 암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조문이 이렇게 돼 있다. 매매 계약 등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요러요러한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원인과 결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때 원인을 학자들이 이름을 붙인다 그랬어요. 법률 요건. 네. 결과를 법률 효과. 그 다음에 법률 효과는 이렇게 만약에 각 월이 매매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을 한 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고 그게 가만히 그대로 있지 않고 변경되고 소멸하는 세 가지 모습을 띠게 된다 그랬어요. 이 중에서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고, 권리가 소멸한다는 건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한다는 걸 말하죠.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권리 변동의 구체적 모습이라고 우리 3페이지에 보면 쫙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권리 취득이라고 해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승계 취득이 또 쫙 나눠져 있고, 변경에 보면 변경도 뭐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자격의 변경이 쫙 나와 있고, 소멸도 보면 절대 소멸, 상대 소멸로 쫙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봤다가는 지진 납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구체적 내용을 보고 돌아오면 아 이거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볼 생각 하시지 마시고 4페이지 맨 하단으로 가면 양가라 3번 법률관계 변동의 원 및 과정이라고 지금 다시 한번 이 말씀드린 거 이걸 이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거 이제 머릿속에 딱 담고 법률행위를 보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는 5페이지 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행위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걸 아까 뭐라 했어요? 이런 행위를 법률 행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계약 같은 법률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말고 요건이라는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생각해 볼게요. 갑이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요. 그럼 우리 민법 제750조에서는 자 이때 제 몇 조 요거를 기호를 사용합니다. 요렇게 요게 제 몇 조라는 기호예요. 750조. 우리 민법 750조에 보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을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기죠. 이때의 손해배상 청구는 갑하고 계약을 통해서 생긴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을이 손에 넣게 되는 손해배상 청구권, 을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을이 원한 거 아니죠. 을이 만약에 원했었다면 을은 자해공갈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민법은 어떤 원인에 따라 그에 따른 결과를 규정해 놨는데 그 원인이 법률 행위라는 게 있다. 이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법률 규정도 있다. 차이는 뭐냐? 이건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 이거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그게 반가로 1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가로 2번 권리 변동은 어쩌고 저쩌고 법률 사실 뭐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걸 다시 밑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다시 정리되는 법률관계 변동은 생각하지 마시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양가로 3번에 법률 요건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법률 요건에 보면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 거기에 유형이 2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 중에 법률 행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위한 사람이 의욕한 대로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계약이 거기에 해당된다. 꼭 띄어져 있는 부분은 예라는
기호가 생략이 돼 있어요. 프린트가 안 돼. 그림이 생략이 돼요. 이 계약이 전형적으로 법률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률 행위가 어떤 건지를 본격적으로 보시면 돼요. 한 장을 넘기니까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 행위라고 돼 있어요. 자, 뜻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를 한다. 여기에 이제 또 의사표시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자, 갑의 입장에서는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101호를 팔아요. 이때 갑이 원하는 게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법적으로는 돈을 원한 게 아니라 권리를 원한 거. 돈에 대한 권리. 그렇죠? 이때 갑은 돈이 필요하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내가 갖고 있는 101호를 팔아야지. 그래서 돈을 마련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게 의사예요. 원하는 게 의사야. 원하는 게 뭐라고요? 의사. 그거를 매수자를 물색해가지고 적당한 매수자, 을이 나타나면 을한테 말을 하겠죠. 뭐라고? 101호를 1억에 살래? 이게 표시예요. 을이 만약에 오케이 하면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고 갑이 원하는 결과가 생기죠. 그러니까 갑이 계약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가 생기려면 을하고 매매계약을 해라는 데인데, 그 매매계약 속에는 갑이 원하는 것과 표시한 게 들어있게 돼요. 을이 원하는 것과 표시한 게 들어있게 돼요. 그걸 뭐라 한다? 의사 표시라고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도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법률 행위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의사 표시가 들어있다. 의사 표시. 이때 의사 표시에서 의사는 원하는 걸 말하고 표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국간장이 떨어졌어요. 그럼 사러 마트 가시죠. 원하는 게 국간장이에요. 그리고 마트 가서 국간장을 골라가지고 계산대에 올려놓죠. 올려놓은 게 뭐예요? 나 이 국간장을 사겠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법률 용어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원하는 걸 의사 표시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법률 행위가 되는 거예요. 법률 행위는 반드시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합니다. 이 의사 표시가 법률 행위 속에 몇 개 들어있냐에 따라서 법률 행위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나눠요. 그 중에 오늘 단독행위하고 계약만 구별합니다. 이거 구별 쉬워요. 자, 계약은 당사자가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 되죠. 갑이 돈이 필요해서 을에게 101호 아파트를 1억에 사라 라고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나 9천만 원에 사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럼 계약이 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갑이 을에게 101호를 1억에 사라. 을이 알았다. 그래야 계약이 체결돼요. 그러니까 계약은 계약 속에 갑의 의사표시와 을의 의사표시가 두 개가 들어있고 그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어야 성립하는 게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예요. 대부분의 법률행위가 이거라 그랬어요. 하지만 일방적인 것도 있어요.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랬죠. 이 경우에 우리 민법은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때 계약을 해제할 때 을의 승낙 받아야 될까요? 일방적으로 해제할까요? 일방적으로 해제하겠죠. 갑이 해제한다 그러면 끝이에요. 을이 승낙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제 같은 것들은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다. 상대방과 의사합치가 필요 없다. 일방적인 거다. 그런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 단독행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단 법률행위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 중에서 행위자가 원한 대로 권리 의무가 생기는 인간의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한 것과 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걸 의사표시라고 이름을 부르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고, 그 의사표시가 법률행위 속에 꼴랑 하나 들어있냐 두 개 이상 들어있냐에 따라서 단독행위하고 계약으로 일단 구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 중에 계약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방적인 것보다는 계약이 핵심. 일단 그렇게만 딱 기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범죄의 요건입니다. 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민법이란 건 당사자가 계약 등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가 생겼는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권리가 침해돼서 다투고 있을 때 그걸 법원이 해결해 주는 경우에 그 해결하는 수단이 민법이라 그랬죠. 이때 법원은 예를 들어서 각과 알이 다퉈요. 법원에 왔어요. 제일 먼저 왜 다투는지를 물어보죠. 야, 니네 뭘 했냐? 매매를 했냐? 임대차를 했냐? 교환 계약을 했냐? 도대체 무슨 계약을 했길래 싸우냐? 이걸 먼저 확인할 거예요. 두 번째, 그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해야 돼요. 중간에. 왜냐하면 각과 알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이 만약에 무효라면, 무효라는 건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만약에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권리 의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을이 대금을 줄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갑이 패소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각과 을이 무슨 계약을 했고 그 계약의 내용이 뭐고를 살펴보기 전에 계약이 무효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분쟁이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야, 니들 둘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무효니까 권리 의무는 생기질 않았어. 더 싸우지 마. 이렇게 판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살펴보는 게 법률행위의 요건 중에서 유효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라고도 해요. 아까 제가 민법은 법률 행위에 관한 내용이고 특히 민법 총칙은 법률 행위 자체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요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떤 분쟁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첫째가 무슨 계약을 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했는지 임대차 계약을 했는지. 두 번째, 그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무효라면 더 볼 게 없어요. 단 유효라면 그 다음에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그리고 그걸 제대로 이행했는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그 판단하는 과정 속에 요게 들어있는 거예요.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하는 기준, 그거를 법률행위 효력 요건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법률행위 요건에 보면 의에 반가로 1번 법률행위 계약 등을 통해서 행위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기려면 법률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일단 법률행위가 존재해야 되고 계약이 있어야 되고, 계약도 하지 않은 사람은 싸울 일이 없죠. 일단 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효해야 된다. 요건이 일단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밑에 성립 요건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효력 요건이 있어요. 근데 성립 요건은 큰 문제가 안 되고 다음 페이지는 효력 요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효력 요건, 요게 이제 가장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 과목은요, 큰 목차에서부터 세부 목차로 자꾸 세분해 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내가 현재 어느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자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민법이라는 과목에서 시작해서 총칙으로 들어왔고요. 총칙 중에서 법률행위로 들어왔어요. 법률행위 중에서 요건 중에서 효력 요건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계속 큰 집을 들어가지고 작은 방 문을 쭉 들어서 법률행위 유효요건이라는 방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10문제가 나와요. 세부적으로. 자, 이때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법원의 입장에서 당사자가 싸우고 있다. 그러면 왜 싸우는지를 판단해야 되죠. 매매 계약을 했네 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뭘 판단한다? 유효 요건.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될까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이게 유효 요건인데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 유효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요. 특별 효력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이란 말은 모든 행위 공통적인 걸 말해요. 계약이 됐든 단독행위 됐든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일반적 요건이라 합니다. 반면에 특별 요건은요, 모든 행위에 요구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행위에만 요구되는 걸 말해요. 특정한 법률행위만 요구되는 걸 특별효력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이렇게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계약이 유효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요건과 특별 요건이 필요하다. 그 중에 일반적인 요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가 계약 등을 하는 당사자, 예컨대 매매 계약을 하는 각각을 당사자인데요. 이 당사자가 행위할 때 능력이라는 걸 갖추고 있어야 돼요.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건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 당사자가 능력을 갖췄어요. 그럼 두 번째, 그 법률의 목적이라고. 이 목적이 아까 원하는 거예요. 아까 원하는 걸 의사라 그랬죠. 예? 권리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확정이 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걸 갖춰야 돼요. 어려운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요건이에요. 세 번째가요, 법률행위 속에는 아까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의사 표시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 표시가 비정상적이라면 법률행위도 비정상적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인 요 의사표시가, 법률행위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요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어야 돼요. 그 정상적이란 게 뭐냐?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자, 아까 제가 국간장이 떨어져 가지고 마트를 갑니다. 자, 의사는 뭘 사러 간 거예요 지금? 의사 국간장이죠. 집에 와서 봤더니 진간장이야. 그럼 표시 잘못한 거죠? 그럼 내가 사라고 하자 했던 국간장이 없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표시가 일단 일치해야 돼요. 두 번째, 국간장을 사러 갔는데 마트에 계신 분이 국간장을 올려놓은 걸, 국간장을 살 생각으로 국간장을 살 표시를 했는데 마트 계산하시는 분이 국간장을 딱 보더니 이 국간장 맛이 없다고. A라는 국간장 이건 쓰기만 하고 맛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평상시에 이거 먹었다고. 이게 나 내 입만 맞는다고 달라고 그랬더니 이거 사는 사람 없다고. 요새 새로 나온 B 국간장이 훨씬 맛있고 훨씬 감칠맛 난다고. 그래요? 생각을 바꿔요. 원래는 A 국간장을 사러 갔다가 마트 직원 말을 믿고 생각을 B 국간장으로 바꿔. 그래서 B 국간장을 표시해서 사왔어요. 음식을 넣었어. 써서 못 먹어. A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속았네. 이런 생각 하겠죠? 그게 사기야.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아니지. 직원한테 속았죠. 이걸 하자가 있다 그래요. 뭐가 있다고 한다고요? 하자가. 그게 없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이게 효력 요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아까 민법 총칙이 10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 2문제 내지 3문제. 여기서 2문제 내지 3문제. 그래서 이 두 파트에서 적게는 4문제, 많게는 6문제까지 나와요.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 할 거예요. 그러면 특별 효력 요건이라고 우리 시험법에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계약을 할 때 자기 자신이 직접 하죠. 그때 바빠.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경우 있죠. 그걸 대리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대리. 대리행위라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이때 이 대리행위라는 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대리행위 하는 사람에게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직접 할 때는 이게 필요 없어요. 하지만
대리인이라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약을 할 때는 그 다른 사람한테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요 대리 파트에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와요. 대리 파트에서. 그 다음에 우리 토지 매매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토지에 대한 투기가 심한 지역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요. 이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역과는 달리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 허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토지 거래에만 필요한 특별 효력 요건이 되는 거예요. 요게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요 파트에서 납니다. 요거는 뒤에 가면 무효와 취소라는 파트가 나와요. 거기에 가면 나와요. 무효와 취소. 자, 세 번째. 아이가 갤럭시 폴드로 사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러면 통 크게 그냥 사주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렇게 하는 분, 안 사주는 분들도 물론 있고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주긴 사주는데 이번 기말고사에서 5등 안에 들어라. 그럼 사주겠다. 사주겠다고 약속은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5등 안에 들어야 사주는 거예요. 만약 6등 하면 사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5등 안에 들어야 그 약속이 유효가 돼요. 이때 5등 안에 들어라 라는 조건을 붙였죠. 그걸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행위 부관. 여기서 한 문제. 그래서 우리 교재 맨 앞에 보면 맨 앞 이 그림 그려져 있는 거, 그걸 한 장을 넘겨. 총칙 1장부터 5장까지 있죠. 이게 다 법률행위에 관한 거예요. 그 법률행위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여기 5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무효 취소에 들어있어요. 부관이라고 조건이란 말 있죠. 그게 여기 들어있어요. 결국 민법 적칙 10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법률행위 효력 요건 중에서 일반적 효력 요건 2개, 특별 효력 요건 3개. 그게 우리 시험.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부수적인 나머지는 요걸 보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내용들을 이거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로 돌아가 봅니다. 8페이지로 돌아가면 양가라 3번 법률의 효력 요건, 반가라 1번 일반적 효력 요건, 모든 법률행위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3개가 있죠. 그 중에 당사자가 능력이 있을 것,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지문에 간간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간단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계약하는 당사자는 3가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권리 능력은 그냥 쉽게 생각하자. 살아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민법은 사람은 태어난 때부터 죽을 때까지 권리 능력이 있다 그래요. 이 권리 능력이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 능력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행위 당시 죽었다. 권리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계약이란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권리 능력은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두 놈이 문제가 돼요. 의사 능력은 판단력을 말하는데 이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만취한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만취했거나 뽕 맞은 사람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계약을 하면 무효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무효. 그래서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과 관련해서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무효.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무효. 구체적인 내용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요 행위 능력이란 건 단독으로 유효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애들이 있어요. 3명을 생각하세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미성년자는 민법상 만 19세 미만을 말하고요. 그 다음 피한정 후견이나 피성년 후견에는 법원이, 가정법원이 너는 한정 후견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너는 성년 후견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라고 심판을 한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정 후견은 약간 마시가 있는 사람, 약간 평상시에는 멀쩡한데 가끔 눈 돌아가는 사람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동막골 사람들인가는 영화에 그렇게 이혜정이가 머리 해바라기 꽂고 돌아다니잖아요. 뱀이 나와 뭐 이렇게 많이 아파 뭐 이런 그런 애들, 완전히 마시간 애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해 놨어요. 어떻게? 법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라. 미성년자 부모 도움을 받아라. 만약에 안 받고 독자적으로 했다?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뭐 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요? 취소. 그래서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에서 결론적으로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무효,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는 따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효, 취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본격적으로 요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9페이지에 보면 위에 타이틀이 뭐가 보여요? 법률행위의 목적 이렇게 되죠. 다른 말로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하고요, 의사라고도 하고요. 밑에 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을 행위하는 당사자가 원하는 걸 말한다. 즉 법률 효과를 말한다. 예컨대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아까 매도인에게는 재산권 이전,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게 목적이 돼요. 그게 법률의 목적이 돼요. 쉽게 생각하세요. 법률의 목적이란 계약을 통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것, 그게 목적이다. 그 목적이 계약 따위가 유효하려면 첫째, 확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요건이에요. 여기 써 있어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유사성.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법원 입장에서 각과리 싸우고 있어.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했어. 자,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판단해야 돼. 이때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까 봤더니 있어. 각과를 멀쩡하고 미성년자도 아니야. 그럼 2번째, 그 계약의 목적이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는지, 2번째 실현이 가능한지, 적법한지,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확정성.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계약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때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동호수 지정 분양 있죠.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것들 프랜카드 써 있죠. 선착순, 동호수 지정 분양. 만약에 동호수를 지정해서 분양했다면, 예를 들어서 뭐 101동, 101호, 분양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할 당시에 목적이 확정돼 있죠. 101동, 101호 소유권 이렇게 딱 확정돼 있죠. 자, 이건 확정되었다. 두 번째, 이렇게 확정을 하지 않고 후에, 계약 후에 전산 추첨 이런 경우도 있죠. 동호수를 지정하지 않고 일단 계약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입주 시점에 추첨 등을 통해서 정하는 경우도 있죠. 있어. 그럼 이 경우에는 계약 당시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기준만 마련해 놨죠. 그런데 일단 기준을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확정,
할 수는 있죠. 그쵸? 목적의 확정성이 계약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유효한데, 그 확정성이라는 게 이것만을 말하냐 이것도 포함하냐의 문제가 생겨요. 이거 포함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이거를 빼버리면 이것만 유효해요. 이건 무효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포함을 해야 되겠죠. 아하, 확정성이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정성이란. 그러니까 이것도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확정되어 있지도 않고 확정할 수도 없다면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확정성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래도 확정성은 별거 없어요. 두 번째가, 자, 확정됐어요. 각과리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는데 확정을 했거나 확정할 수 있는 상태야. 그럼 그 두 번째가 실현이 가능하냐예요. 목적 달성이 실현이 가능하냐예요. 만약에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무효가 돼요. 근데 여기서도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컨대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는데 이 아파트를 짓기로 한 땅이 그린벨트 안에 있어요. 그린벨트 안에 아파트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할 당시에 그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부지가 그린벨트 내에 있다면 아파트를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목적 달성도 불가능하죠. 그럼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약을 했고 1년 뒤에 착공을 하고 2년 뒤에 입주를 하는 기로 딱 정했는데 이 그린벨트가 한 6개월 뒤에 그린벨트 해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6개월 뒤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건축 허가가 나올 것이고 1년 뒤에 신축을 시작해서 2년 뒤에 입주가 가능해지죠. 다시 말해서 계약 당시에는 불가능하지만 행위 이후에 가능해질 수 있죠. 이런 경우에도 유효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법률의 목적이 실현이 가능해야 계약이 유효인데 반대로 계약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무효예요. 무효. 근데 이 불가능에 대해서 계약 당시는 불가능하지만 장차 가능해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무효로 할 것이냐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능 불가능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문제가 남는 거예요. 계약 당시를 기준할 것이냐, 과거를 기준할 것이냐, 장래를 기준할 것이냐. 그렇죠? 우리 민법은 계약 당시를 기준합니다. 언제를 기준한다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린벨트 부지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는데 장차 그린벨트가 해제될 예정이고 장차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이 가능하더라도 일단 계약 당시 불가능하니까 그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위 당시를 기준했더니 문제가 하나 생겨요.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건 행위 당시는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장차 가능이 예상되는 경우, 이 무효라 그랬어요. 그럼 반대 경우, 행위 당시는 가능했지만 장차 불가능해진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그걸 구별해요. 그거를.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1월 10일 날 갑이 갖고 있던 주택을 매매했어요. 그리고 1월 30일 날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주택이 공교롭게도 1월 9일 날 지진으로 멸실이 된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1월 9일 날 지진으로 멸실됐는데 갖고 가는 1월 10일 날 왜 계약을 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그걸 왜 하려고 했다는데, 예?
가끔가다 이런 예를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드는 예들 중에 극단적인 예들이 많아요. 아니 1월 9일날 주택이 멸실됐는데 1월 10일날 왜 계약을 했나요? 물어보시면 저는 모르죠. 얘네들이 왜 했는지. 했다고 전제하셔야 돼. 제가 예를 드는 거 그냥 이렇게 쭉. 그렇구나. 1월 9일날 지진으로 이미 주택이 멸실이 된 상태에서 1월 10일날 계약을 했어요. 계약 당시 불가능하죠. 그렇죠? 1월 10일날 주택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이미 주택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넘겨줄 수가 없어요.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해요.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계약 당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1월 10일 날 계약할 땐 주택이 멀쩡히 있었는데 1월 15일 날 멸실됐어요. 계약 후에 불가능해졌죠. 그렇죠? 후발적 불능이라 그래요. 이때는 계약이 무효가 아니에요. 계약이 유효해요. 왜? 아까 가능 불가능을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냥 계약 당시. 계약 당시 가능했잖아요. 유효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긴지 생각해 볼게요. 계약이 유효하다는 건 각과 다르게 권리 의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 거예요. 각 소유권 이전 의무 있어요. 을 대금 지급 의무 있어요. 그런데 을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사라졌죠. 왜? 주택이 멸실됐다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똑같은 집을 지어서 넘겨줘야 된대. 그런 게 어디 있어. 주택 멸실되면 그걸로 끝이지. 그렇죠? 을의 의무는 소멸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을의 대금 지급 의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에? 안 줘도 된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를 물어봐요. 왜 안 줘도 되나요? 그랬더니 갑의 의무가 소멸했으니까. 그죠? 아닙니다. 잘 보세요. 갑의 의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소멸하는 거예요. 당연히. 갑의 의무가 소멸한 이유를 물어보면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을의 의무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을의 의무 가능하죠. 을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을의 의무는 소멸하지 않아요. 그냥 남아있어요. 이거는. 그럼 을은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이상하죠?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걸 계약법에 규정해놨어요. 을의 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을이 돈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에? 이상하죠? 이상한 게 민법이에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갑의 의무는 불가능해져서 소멸했어요. 을의 의무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놈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문제가 남아요. 요 놈을 소멸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소멸시키지 않고 돈을 줘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걸 나중에 계약법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를 그런 게 문제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표정이 벌써 납득이 안 돼. 왜 돈을 줘야 되냐면 이거 나중에 말씀드린다니까. 듣고 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갖자 말이죠. 법을 공부할 때는. 아시겠죠? 어쨌든 목적이 확정돼 있고 실현이 가능해야 이제 유효가 됩니다.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무효인데 불가능은 행위 당시를 기준하기 때문에 불가능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눠지게 되고 원시적 불능만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둘 다 의무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한 놈의 의무가 불가능해져 소멸했을 때 여전히 가능한 상대방 의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두시면 돼. 됐죠? 세 번째,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해. 그럼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라 했어요? 적법성. 법률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더라도 세 번째, 적법해야 유효하다고 합니다. 적법. 적법이란 건 목적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걸 말해요. 자, 그런데 보통 법을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떤 법이 있고요, 법이 있고 그걸 위반하지 않는 거,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적법이란 건 하나를 더 의미해요. 법 자체가 없어요. 그럼 위반할 수도 없죠. 그것도 적법이에요.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라는 법이 있어. 그걸 지켜. 이거 적법이에요. 또 하나는 그 행위에 대한 법이 아예 없어요. 그럼 그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게 아니죠. 그것도 적법이에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걸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적법성이 이렇게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첫째, 이 법이 두 종류가 있어요. 강행규정, 강행법규가 있고 이물규정, 이물법규라는 게 있어요. 벌써 이름에서 뉘앙스가 느껴지죠. 강행규정이란 건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지켜야 된다. 이물규정이란 건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이물이라는 말은 마음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물규정은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법이라는 게 무조건 다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안 지켜도 되는 법들이 있어요. 그걸 이물규정이라 해요. 그러니까 위반을 했을 때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지켜야 되는데 위반했으니까 무효가 되지만 이물규정은 무효가 아니게 돼요. 그럼 보세요. 적법성에서 말하는 이 법은 모든 법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뭘 말하는 거예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강행규정, 강행법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임의규정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간혹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문을 딱 보고 이게 강행이다, 이게 임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도 딱 보고 판단 못해요. 그럼 어떻게 푸냐? 임의규정 고르라 그러면 감사하게도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만. 임의규정 하나만. 우리 저기 뒤로 한번 가서 미리 확인을 좀 할 게 하나 있는데, 우리 147페이지를 가볼까요? 거기 147페이지 가면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비용상환청권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 밑에 느닷없이 622조 채권 양도 전대라는 이상한 조문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비용상환청권 조문이 아닙니다. 자, 비용상환청권은 기억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대차라는 건 물건을 빌리는 거예요. 우리 주택 전월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나면 누가 고쳐줘요? 집주인이 고쳐주죠. 집주인을 임대인이라 그래요. 임대인이 수선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근데 보통 임대인한테 보일러 고장났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와서 직접 고쳐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수리기사 불러가지고 수선하시고 영수증 보내세요 이런 경우도 있죠. 다시 말해서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고쳤다,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걸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권이라고 그래요. 우리 민법 626조에 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을 돌려달라, 수리비 같은 거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이거를
포기하는 특약을 했다 만약에, 그럼 이 비용상환 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은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거죠. 그죠? 이때 이게 강행 규정이냐면 이건 무효예요. 이게 임의 규정이라면 유효해요. 그렇죠? 우리 대법원 이거 임의 규정으로 봅니다. 뭘로 본다고요? 임의 규정, 유효해요. 그래서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첫째가 법이란 거, 거기서 말하는 법이란 건 모든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행법만을 말한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임의 규정에 예를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답으로 3번 나왔어요. 임의 규정을 골라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기억하실 수 있겠죠? 뭐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하나 기억하시라는 건데. 그죠? 유효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임대인 입장이라면 악착같이 이거 포기 특약해야 되고요. 임차인이라면 악착같이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중개사 하시면서 포기 특약 같은 거 설명도 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요. 자, 어쨌든 9페이지로 돌아가 봅니다. 양가라 4번 목적의 적법성. 의 법률의 목적은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모든 법이라고 안 돼 있죠.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밑에 반가로 2번 두 번째 줄. 반면에 당사자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포기할 수 있는 규정, 이걸 뭐라 한다? 임의법규 임의규정이라 하고, 임의규정의 위반 행위는 무효가 아니다, 유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까지 됐죠? 이제 구별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이 강행 규정이 둘로 또 나눠져요.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하고. 강행 규정. 이것도 위반했을 때 달라져요.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고요. 단속 규정을 위반했을 때 무효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 임의 규정하고 차이가 없죠? 예? 강행 규정 중에 단속 규정이라는 놈은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니까 임의 규정하고 차이가 없죠? 차이가 있어요. 처벌돼요. 뭐 한다고요? 처벌이 돼요. 처벌이 되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에요. 하지만 그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라 그랬죠? 예?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두 개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다. 하지만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인데, 이 단속 규정이 우리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단속 규정. 왜 단속 규정이라 나오는 걸 생각해 봅니다. 갑이 을에게 101호를 팔았고요. 을이 병에게 이걸 되팔았어요. 물건을 사가지고 되파는 것을 법에서는 전매라고 합니다. 전매라는 말 들어보셨죠? 두 번째,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을 산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소유권 등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런데 을이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할 때 세금을 내요. 취득세, 등록세 냅니다. 팔았어요. 양도 소득세를 내요. 이걸 을이 내기 싫어. 그래서 미등기 전매를 해요. 미등기 전매란 말 들어보셨죠? 들어봤어. 그래서 소유권 등기가 갑에서 이렇게 넘어가. 이걸 중간생략 등기라고 해요. 나중에 물권 파트 가서 자세히 할 겁니다. 그러면 을은 세금 떼먹었죠. 당연히 국가는
이걸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미등기 전매 및 중간 생각 등기 하지 마라 규정이 있어요. 만약에 위반을 하면 처벌해요.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그런데 자, 을이 걸렸어요. 미등기 전매했다가 딱 걸렸어. 처벌되지요. 자, 국가는 처벌하는 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을이 떼먹으려고 했던 세금도 추징합니다. 에? 여기 혹시 미등기 전매하고 계신 분 있나? 얼굴이 두려움에 공포에 떠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걸렸어. 처벌돼요. 두 번째, 세금 뜯어내요. 근데 세금을 뜯어내려면 이건 무효여야 돼요? 유효여야 돼요? 유효여야 돼요. 이렇게 세금 추징과 같은 국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정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단속 규정이에요. 부득이 위반했을 때 처벌은 해야 되지만 세금 추징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걸 무효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 규정이라는 게 예외적으로 생기게 돼요. 그래야 되죠. 걸리면 큰일 나요. 안 걸리고 버텨야 돼요. 가끔 걸려요. 왜 걸릴까? 갑이나 병은 얘가 미등기 전매한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와서 술 사달라고 떼쓰고, 안 사주면 꼰질른다 그러고 귀찮아져요 점점.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막 신고해가지고 뭐 고발해서 걸리고 막 이렇게 돼요. 어쨌든 딱 걸렸어 처벌돼. 엔드 세금도 내야 돼. 그래서 계약은 무효가 아니, 단속 규정이에요. 그래서 적법성에서 딱 요 두 가지를 구별하시고 임의 규정에 예 하나, 단속 규정에 예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장을 넘기면 네? 아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지금 세금 떼먹을 향해 을이잖아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보면 단속 규정이 있어요. 단속 규정이란 행정법규 중에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행위 그 자체를 금지 제한하는 규정을 말한다. 강행 규정에 포함되는데 동그라미 4번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갑도 처벌되지요. 갑도 처벌되는데 가장 심하게 처벌되는 게 가운데 있는 을이에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보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핵심이 갑도 처벌되나요? 병도 처벌되나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단속 규정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몇 가지 공부하실 때 부탁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첫째, 상상의 나라를 펼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 상상의 나라를 펼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순간 민법은 무지하게 복잡해집니다. 왜? 경우에서가 무지하게 나와요. 에? 저런 경우 을이 처벌된다 단속 규정 끝. 그게 아니고 그럼 갑은 어떡하고 병은 어떡하고, 만약에 뭐 을만 세금 내나요? 그럼 병은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쭉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면 머리만 복잡해지니까 공부를 처음 하시기 때문에 궁금해져요. 궁금한 것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찾아오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공부할 때는 딱 제가 말씀드린 것만 생각하고 정리하셔야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면 안 됩니다. 자, 적법성까지 했고 이제 사회적 타당성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